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의 고은숙입니다. 앞에 발표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문가분들께서는 다 이제 고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신 관련 전공자분들이신데요. 저는 고지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국어사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 한글 그 표기를 국어사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 초에 권영경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 지도랑 관련해서 국어학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그런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2023년에 한글박물관에서 기획전을 한글 가사작품 한양가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한글 조선 그 지도에 한글 조선 전도에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 표시돼서 이제 서울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되어 있는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함께 소개를 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오늘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자로 왔지만 더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저는 국어학적인 검토를 하면서 이 자료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고의 목적은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한글 조선 전도에 표기된 한글 지명을 국어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인데요. 한글 조선 전도는 현재까지 알려진 한글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로 평가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 지명 어휘의 변천 흐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반 사이의 자료로 추정이 되는데, 국어학적으로 한글 그 지명을 살펴봤을 때도 과연 그러한지를 저는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기존 연구 가운데 한글 조선 전도에 관한 국어학적 특성을 살핀 연구는 거의 전무했는데요. 게리 레드야드 교수님이 이제 쓰신 그 발표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있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또 그 지도학계의 원로 선생님이 또 부분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보신 게 아니라 일부의 예만을 가지고 살피셨기 때문에 약간 좀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 한글 조선 전도의 서지와 국어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서지 사항과 관련한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그 뒷면에 나와 있는 한글 표기랑 관련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여러 차례 이제 보셨던 지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렇게 서로 그 동국지도하고 한글 조선 전도가 이제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그 김해, 창원 나오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글 조선 전도에는 가락국이나 소가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동국지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이런 부분들 아까 장상훈 관장님께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그 뒷면 부분인데요. 한글 조선 전도의 뒷면에는 서로 다른 필체로 된 두 가지 유형의 정보가 기입이 되어 있는데, 권영경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표기들 중에서 아래아 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아래아 표기 같은 경우에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다가 이제 지금에서는 그 표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근데 하다의 경우에는 그 아래아가 이제 위다로 바뀌는 그 형태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정도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기에서는 아래아가 그 위다로 표기되어 있는 하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기입 시기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일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호년 그 신수에 대해서도 그 왼쪽 부분에 나와 있는데 경호년이 1750년, 1810년, 뭐 1870년, 아까 권윤경 선생님은 1870년까지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1930년 혹은 1870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로만 봤을 때는 앞에 두 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지명의 국어학적 특성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좀 전제로 할 것이 있습니다. 지도의 제작 시기와 거기에 적힌 한글 표기의 시기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한글 글씨는 나중에 적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가 그려졌을 당시에 한글 지명 표기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앞선 시기에 언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한글 조선전도에 적힌 한글 표기를 보면 이 지도는 대체로 18세기 중후반 이후의 언어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국어사의 국외음화를 예를 들었는데요. 국외음화 말고도 뭐 이제 조금 너무 오래전에 배웠던 용어들이라 낯서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래아가 이제 말소리가 이제 없어지면서 뭐 지금과 같은 아로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뭐 신라 같은 경우가 뒤에는 라가 뭐 니은으로 발음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다른 여러 가지 의문 현상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뭐 17세기, 18세기에 국어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의문 현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 중에서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18세기 후반이면은 뭐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확산이 돼서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문헌 자료마다 이게 국외음화가 어느 정도로 이 문헌에서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뭐 18세기 뭐 초, 18세기 중엽 이거는 뭐 한 18세기 후반쯤 되겠다라고 이제 해놓는 그런 게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국외음화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이 같은 경우에 티읕 받침이나 디귿 받침이 뒤에 있는 이모음을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해돋이, 가치 같은 유형들이죠. 근데 그렇게 현대국어에서는 그 형태와 형태가 이제 만났을 때 그렇게 되는데 한 단어 내에서도 국어사에서는 이제 변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현안이었던 게 천안으로 소리가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바뀌게 되고 서북방언 같은 경우, 평안도 쪽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바디라고 하잖아요. 정거장이 아니라 경거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쪽을 제외를 하면 경상도에서 시작돼서 거의 뭐 우리나라 전역을 다 휩쓸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보시면 문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앙어를 반영하고 있는 18세기 초의 한글 문헌에서는 디귿 국외음화의 실현 비율이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18세기 중엽에는 한 50% 정도로 이제 점차 증가를 하고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예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실현이 됩니다. 한글 조선전도에서는 디귿 국외음화가 적용될 수 있는 주부군현 지명이 53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발표문에는 이것보다 좀 적게 썼습니다. 이게 주부군현 지도 지명 53개가 아니라요. 주부군현 말고도 강이름, 산이름 여기에 나오는 한글 지명들을 제가 발표문 제출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다 찾아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81% 정도가 진행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둥원이었는데 중원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는 퉁주였던 게 충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국외음화가 되지 않은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경평, 뭐 경산, 량흥, 뭐 량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외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다 바뀌어 있고요.
국외음화의 발생 시기나 범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경상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어에서는 17세기에 발생해서 18세기 중후반에 완료됐다고 보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 관련 사례들은 뒤에 이제 부침 1에 좀 자세하게 붙여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 같은 경우에 정주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되었지만 정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평으로 적혀져 있고요. 장의 경우에는 장연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되었지만 갱흥 같은 경우에는 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이거는 16세기부터 발음이 주였습니다. 근데 국외음화가 이제 한창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에 사람들이 그거를 좀 거부하려는 그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원래 옛날에 맞는 표기로 돌아가자라는 인식이 생겨서 원래 처음부터 주였던 것을 뒤로 바꿔버린, 그래서 동뒤, 창뒤와 같은 이런 표기들도 나타나는데 국어사에서는 이런 과도교정 표기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국외음화가 진전이 됐구나로 보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 한자어들의 앞선 어형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중자 같은 경우 충자, 천자 같은 경우에 그 디귿, 티읕으로 발음이 났던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지읒이나 치읒이었던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교정된 단어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외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유형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거랑 관련된 선행연구의 예를 같이 이렇게 좀 들어드린 건데요. 최선웅 선생님이 이제 쓰신 그 고지도 이야기, 그 월간산에 이제 쓰신 그 내용이 있어서 저도 좀 참조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몇 개의 예만을 가지고 살폈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지도가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 이제 경매를 해서 들어오게 된 것과 또 그 평안도 지역의 어느 특정 곳하고 이제 좀 연결을 짓고 또 이렇게 몇몇 표기 같은 것들이 국외음화가 안 됐는데 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18세기 중엽 아니고 19세기고 훨씬 더 나중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앞선 시기의 어형을 잘 모르셨기 때문이고 그 전체를 다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실제와는 조금 다른 설명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천, 영원이라고 하지만 그 서북방언 쪽에서는 여전히 용천, 영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착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례들은 이거는 이제 최선웅 선생님께서 들어 놓으셨던 사례들인데 사실은 니은 국외음화와 관련된 유형들이고 이 종성 같은 경우에도 종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국외음화가 아직 안 됐네 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앞선 시기에 이미 종성이었기 때문에 과도교정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글 조선전도에서는 근대국어 시기에 활발했던 비음화 표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기에 한자음이 레인데 앞에 있는 받침 이응 때문에 동래가 되었고, 이런 유형들이 강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래아의 비음운화 같은 경우에는 변화 속도가 꽤 더딘 편인데요. 아래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재령이나 해주, 백령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갈제처럼 앞선 시기에는 위다였는데 아래 아를 집어넣은 걸로 이제 표기를 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당시에 아래 아의 비의문화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국어에서 절강성, 충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시옷이나 지읒, 치읒 뒤에 이중모음, 여야, 요유 등이 왔을 때 뒤에 모음이 단모음, 아, 오, 우로 바뀌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앞선 시기의 표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조선 전도에서는 오기도 좀 여러 가지가 발견되는데요. 레드야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평이나 금천, 웅천, 울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뭔가 피읍이어야 되는데 리을로 적혀져 있고 금이어야 하는데 검으로 적혀져 있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오기가 생겼을까?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적은 것이 아닐까? 이거 19세기에 만든 자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인데 한자로 적힌 것들도 부분적으로 보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국어학적 검토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구역명의 변화도 함께 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그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한글 지명들 중에서. 근데 그런 몇몇 단어들 말고도 전체적인 어떤 그 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저는 같이 좀 봐야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이제 얘기가 됐었던 것들인데 충청도와 평안도의 이산이 1776년에 초산 이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산음이나 안음 같은 게 1767년 이후에 산청이나 안이로 바뀌었는데 한글 조선전도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적용된 이런 것들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글 조선전도 그 한글 지명의 8도 344관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 통편의 지명과 거의 일치를 했고요. 그리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1795년 이후에 시흥으로 바뀌는데 여기에는 시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 통편의 지명과 거의 일치하지만 이성 같은 경우에는 더 앞선 시기에 니산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동국지도 같은 경우 아까 장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800년 이후에 개칭한 그 노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한글 조선 전도가 동국지도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의 자료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전지도도 함께 좀 몇 가지 그 지명들만 찾아봤습니다. 전지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한글 지도 중에 하나죠.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컬렉션 안에 이제 들어 있는 자료인데 거기에 나오는 지명 같은 경우가 몇 개를 찾아보니 한글 조선 전도보다 약간 지명 표기만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앞서나 싶은 그런 어휘들이 또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황해도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황해도는 대전 통편의 지명과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전 통편, 대전 회통까지 이거는 변화 없이 비슷하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대전 통편에서는 혁파된 진원이 한글 조선 전도랑 동국지도에는 남아 있고 능성 같은 경우가 1632년에 능주로 개칭이 됐는데 한글 조선 전도랑 동국지도에는 바뀐 능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지도 같은 경우에는 진원은 안 보이는데 능주는 있고요.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대전 통편, 대전 회통의 지명과 거의 일치하지만 또 앞에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런 몇몇 지명 같은 것들이 약간 들쭉날쭉하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지도 같은 경우에는 더 앞선 시기 지명인 산음, 안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이나 산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대전 통편은
지명과 평안도의 경우에 거의 일치한데 이제 뭐 초산 같은 경우가 뭐 이전 시기에 니산으로 사용됐는데 전지도 같은 경우에도 이산이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뒤쪽에 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한글 지명 한글 조선 전도의 한글 지명이 그 지도 제작 당시에 작성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대전 통편과 대전 회통 사이인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 중엽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조선 전도와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었던 동국지도의 지명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은 두 지도 모두 제작 시기로 추정되는 때보다 더 앞선 시기에 지명으로 표기된 게 있는가 하면 아니가 아닌 아님 같은 것이죠. 둘 다 새롭게 바뀐 지명으로 표기된 대전 통편 1785년에 나오는 그 능주가 둘 다 뭐 나온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것은 한글 조선 전도나 동국지도 중에서 둘 중 하나만 더 앞선 시기에 지명으로 표기되고 다른 것은 새롭게 바뀐 지명으로 표기된 것들도 있습니다. 전지도 같은 경우가 한글 조선 전도나 동국지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의고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1776년 이전에 니산, 그리고 평안도에도 니산으로 적혀져 있고 안음, 산음의 표기가 다 나타나는데 이들 지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지명 표기의 특성,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내용을 그 세 개의 이제 지도에서 찾아본 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물론 뭐 오늘 이제 발표문을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다시 찾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좀 거칠게 국어사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토론자로 나서주신 분이 지금 현재 그 지명학회 회장님 이신 이근열 선생님이었는데요. 이근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한불자전이나 이런 프랑스 쪽 계통의 자료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떤가, 시기를 18세기 중후반이 아니라 19세기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흥미로운 특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불자전 같은 경우에는 1880년도에 간행이 되었죠. 근데 여기에 어휘 목록에는 안의하고 산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션과 니원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바뀐 그런 지명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안음이나 산음, 니산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썼던 지명, 뭐 니성이나 한자가 이제 다르죠. 다른 지역이죠. 이런 것들도 표제어로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800년 이후에 바뀐 지명인 노성, 니원의 설명을 보도록 안내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전 회통에서 신설된 장진이나 후주 같은 것들이 표제어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조선 전도의 지명은 확실히 한불 자전에 나와 있는 그 지명하고는 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좀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국어학적인 검토로 봤을 때 이제 국외음화를 가지고 본다면 18세기 중후반 이후 그리고 19세기 중반을 넘어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국외음화의 특성만 놓고 본다면 사실 19세기까지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18세기 거의 후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관현 그 체제, 행정구역명 체제의 변화하고 같이 아울러서 본다면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좀 넓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지도가 유통되었을 당시에 한글 사용의 관점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맨 처음에 발표문을
작년 여름에 준비할 때는 전지도가 있는 거를 몰랐다가 그 이후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한글 지도인 전지도에 나와 있는 것들과도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분적으로 특징적인 몇 개 어휘들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1443년에 세종이 한글 창제를 하고 이전에 한문으로 유통됐던 각종 지식들이 한글로 번역돼서 활용이 됐는데 이후에 굉장히 한글이 다양하게 이제 확산되어서 사용이 되죠. 뭐 편지나 문학이나 뭐 놀이 같은 것, 승경도 같은 것들도 이제 한글 승경도가 나오고 뭐 보자기에도 이제 한글로 적혀서 이제 뭐 불경 자료 같이 해서 나오고 굉장히 온갖 다양한 곳에서 한글이 사용이 되는데 한글 지도는 굉장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나타난 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지도 사용자들이 굳이 이 정보를 한글로 옮겨 적을 필요성을 못 느꼈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데 근데 어떤 계기로 어쩌다가 누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글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된 것일까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발견이 되면 그 한글 조선 전도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궤 같은 경우에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글 의궤가 나오는 시점이 한참 뒤죠. 그 효명세자 있을 그 제위 당시에 그때 이제 한글 의궤들이 나오는데 효명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뭐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쓴 편지에도 한글로 된 것이 남아 있고 근데 그 앞에 이제 순조 같은 경우는 한글 기록이 없는데 효명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을 생각하면서 뭐 관련된 그런 한글 자료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내기도 했고요. 당시 분명히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한글 지도가 만들어졌을 텐데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지도인데요. 총 19면으로 되어 있고 세로가 55.7, 가로가 28.6cm 정도의 크기인데요. 김기혁 선생님이 2023년도에 이건희 컬렉션 그 소장 고지도를 소개를 하시면서 동남도형 한글 도별도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이제 이미지를 보이면 뭐 천지도, 천하도, 뭐 중원, 뭐 일본국, 유리국 뭐 이런 것들 쭉 다 나오고요. 지도의 지명과 주기가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전라도 경상도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이제 한글 지도들인데요. 이 지도들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이후에 나온 것들이죠. 최초의 한글 서울 지도인 수선 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중원 이대 원장이었던 해론의 유품이었고 지금 연세대 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죠. 김정호의 목판본 수선 전도를 바탕으로 한 필사본이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필사해서 활용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자료인 거고요. 그리고 최초의 한글 세계 지도인 오대주 각국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나온 것을 이제 학부에서 동판으로 한문본, 국문본으로 제작해서 교육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것인데 한글 조선 전도는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밝혀질 수 있다면 굉장히 흥미롭고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